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 머신러닝에 이어서 딥러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제가 하여튼 최대한 개념적으로 좀 쉽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계략적인 원리를 좀 여러분들이 알도록 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인공지능이 가장 큰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안에 또 기계학습을 시키는 머신러닝, 그 다음에 그 안에 인간의 우리 뇌 구조를 닮은 뉴런을 커닝해서 만든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와 같이 포함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정확도를 보자면 딥러닝이 더 우수해요, 머신러닝보다. 자, 그런데 우선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딥러닝, 머신러닝에서 적용하던 모델을 딥러닝에다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일부 보완을 해서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새로운 어떤 모델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이미지 분류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라는 것을 썼었는데, 이것을 머신러닝에서 적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 방법, 즉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의 뉴런 구조로 만든 우리 뇌 구조처럼 만든 형태대로 만들어서 적용을 해보니까 성능이 더 우수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인간 뇌에 있는 생물학적 뉴런하고 인공지능 뉴런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생물학적 뉴런은 이와 같은 구조로 생겨서 이쪽에 수상돌기를 통해서 다른 뉴런으로부터 신호를 받고요. 그 다음에 핵 중심적에서 무엇인지 모르지만 뭔가를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처리 결과는 축삭을 통해서 이 축삭 단말을 통해서 다른 뉴런에다가 신호를 보낸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인간에는 이런 뉴런이 약 100억 개가 있다라고 해요. 100억 개가 있고, 그리고 이 안에 뭔가 처리를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인간들이 무엇을 처리하는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이 주고받는 신호라고 하는 부분도 전기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것만 신호로 보내고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뉴런을 이제 모방을 했어요. 모방을 해서 이거를 이제 퍼셉트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퍼셉트 그러면 영어로 이제 지각, 인식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식하는 뉴런 또는 뭐 지각이 있는 뉴런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런 기능을 하는 퍼셉트론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서로 간에 뭔가 입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처리하는 부분은 수학 공식이 되겠죠. 식이 될 거고 출력값을 내보내는 이런 형태대로 동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인공지능의 어떤 단위 연산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금 옛날에 있었던 연구하는 인공지능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쭉 진행했던 부분인데, 여기 지금 네모 박스가 이제 퍼셉트론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컴퓨터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AND 연산자, OR 연산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AND는 뭐 두 개가 다 0, 1이 들어올 때 똑같으면 둘 다 1일 경우에는 1,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0 이렇게 결과값을 내고요. OR는 0과 1이 들어올 때 둘 중에 하나라도 1이 있으면 1, 그 다음에 나머지는 0이라고 하는 결과값을 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 동작을 하기 위해서 이 익스클루시브 OR라는 연산도 필요한데, 이거를 퍼셉트론 한 개, 즉 한 개를 가지고 뭔가 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선형 방정식 개념으로 이렇게 풀면 AND나 OR는 풀렸는데 이게 계속 안 풀렸던 거예요. 한 개를 가지고는.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뭘 발견했냐면, 이거 여러 개를 나누면 해결이 되더라. 해결이 되더라.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깨달은 걸 가지고 이제 다층 퍼셉트론이라는 이런 이론 자체를 만들어냈는데, 결국 처리를 해야 될, 받아들여야 될 입력과 출력이 있다면 이 안에 인간의 뇌세포처럼 뭔가 한 개 이상의 층을 만들고 이들 간에 연결된 퍼셉트론을 만들어 놓으니까 훨씬 더 인공지능이 더 잘 처리하더라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구조에 지금 설명드린 그런 구조로 나오는 부분들은 한 개 이상에 나오는 전체 개념을 우리가 인공신경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심층 신경망, 즉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면 이런 단계들을 여러 개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여러 개로 문제를 분류하는 이런 형태로 구조를 만들어 놓고 처리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 이렇게 했더니 인공지능의 성능이 향상된다 라는 결과값을 도출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결국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가로는 넓어지고, 즉 단계가 여러 단계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세로는 깊어지고, 즉 문제를 여러 개로 분리를 해서 풀고 라고 해서 이것을 통칭해서 딥러닝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부분을 보면 기존에 딥러닝이 출현하기 전에 기존 머신러닝에서 적용하던 모델들은 동일한 문제를 딥러닝으로 가져오니까 성능이 우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해졌죠.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결과값은 굉장히 우수해요. 근데 설명이 되지 않아요. 내부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지를 아직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활발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딥러닝으로 오면서 하여튼 이런 실험적인 접근으로 점점 강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실험을 하면서 뭔가 바꿔가면서 반복을 한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변경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가지고 좀 예를 들어 볼 텐데, 이 패션 미니스트라고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10개 상품을 이미지를 쫙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각각 상품에 대해서 티셔츠, 바지, 스웨터 같은 상품들을 만들어 놓고, 요거를 이제 그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딥러닝의 개념으로 이제 예시를 한번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례에서는 보면 각각 이미지에 대해서 픽셀이 가로로 28개, 세로로 28개, 총 784개의 픽셀로 요 각각의 이미지를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표현을 했고, 그래서 요것을 받아들이는 입력층으로 뉴런을 784개, 그 다음에 10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력층에는 10개의 뉴런,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확률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소프트맥스 함수를 써서 어느 이미지에 해당되는 상품이냐를 판별해내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그 인간의 뇌세포를 닮은 서로 연결고리에 해당되는 그 뉴런들, 즉 퍼셉트론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냈는데, 지금 예시는 그냥 한 개 층으로 만들어 놓은 그 100개, 요거는 이제 예시입니다. 이걸 여러 개의 단계로 나눌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개로 더 복잡하게 만드는 부분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냈더니 잘 인식을 하더라 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주요 모델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CNN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 한글로 번역하면 합성 곱 신경망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제 이 모델이 이제 출현하게 된 어떤 배경이 먼저 있는데, 과거에 이제 1950년도에 이제 고양이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부분을 가지고 얘가 어떻게 이 뇌에 있는 이 뉴런들이 움직이는지를 실험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보이는 이런 물체에 따라서 뭔가 이 고양이 뇌에다가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센서들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센서들을. 그랬더니 요게 따라서 모든 모든 곳에서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그 물체에 따라서 어 전기가 흐르는 부분이 있고 전기가 흐르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 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걸 발견했냐면, 우선 여기 보면 지금 집이라고 하는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 중에 부분을 인식하는 부위가 있고 전체를 인식하는 부위가 있더라. 즉 뇌세포라고 하는 이 부분 중에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 물체에 대해서 그걸 인식하기 위해서 역할을 다 나누어서 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비슷하게 한번 우리가 인공적으로 이미지를 판별하는 부분들을 한번 개발해 보겠다라고 만든 것이 바로 CNN이라고 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NN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머신러닝에 있었던 부분과 한번 비교를 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를 구분할 때 이와 같이 28 곱하기 28이라고 하는 화면에 놓고 총 284개의 784개의 픽셀에 있는 숫자를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 총 정해야 될 상수값이 7840개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인식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딥러닝 방식인 CNN 모델에서는, 자, 여기 지금 필터라고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이 이미지를 쭉 스캐닝하면서 계속 특성에 대한 정보를 끄집어낸 것을 가지고 다시 요약해서 뭔가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형태대로 뭔가 이미지에 있는 사물을 인식하자라고 동작을 하게 만든 것이 바로 CNN 모델입니다. 자, 그럼 요걸 조금 조금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지금 이렇게 스캐닝하면서 잃는 이미지 특성 맵 자체를 뭐 도장처럼 지금 표시를 했는데, 요게 지금 왼쪽서부터 쭉 읽어 들어가요. 근데 여기 있는 이제 이 숫자의 의미는 흑백으로 따지면 색을 표현하는 게 흰색이면 0이고 완전 검정색이면 255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뭔가 숫자 값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가면서 여기 한번 읽고 스캐닝하고, 또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해서 읽고, 그 다음에 움직일 게 없으니까 그 밑으로 내려와서 읽고, 그 다음에 또 한 칸 오른쪽으로 가서 읽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게 하고요.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칠 때마다 이와 같은 계속 출력값으로 정해야 될 상수값을 가진 이런 식들로 계속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쭉 만든 다음에 요거를 압축을 해서 특성 맵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이미지 한 장, 자동차가 있는 이미지가 한 장 들어왔다면, 이렇게 첫 번째 계속 특성 맵으로 쭉 스캐닝해서 얘를 요약해서 만들고, 또다시 스캐닝해서 요약하고, 또 스캐닝해서 요약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분류해내는 이런 방식으로 CNN이 동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사례를 보고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 사례는 뭐냐면, 지금 총 5단계에 걸쳐서 쭉 특성 맵을 가지고 계속 읽으면서 요약 정보를 쭉 해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때는 어떤 구층이거나 색이거나 이런 아주 가장 이미지에서 세밀한 부분들을 뽑아내더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니까 전체적으로 구조 또는 이제 쭉 보고 변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뽑아낸
이런 쪽으로 결과가 나오더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로 가니까 전체 이미지 중에 그 나오는 그 개체들이 있으면 개체의 일부분들, 개 얼굴이라든지 새 다리라든지 그런 일부분들을 뭔가 시각화하는 부분으로 끄집어내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오니까 그 이미지에 있는 전체 부분들을 뽑아내더라 라는 것을 CNN 모델을 돌리면서 발견을 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그 적용한 사례이긴 한데, 이런 자동차, 트럭, 뭐 비행기, 그 다음에 배, 그 다음에 말 같은 다섯 가지를 놓고 이제 학습을 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이걸 해보니까 학습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런 자동차 이미지를 집어넣으니까 자동차라고 잘 판별을 하더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성에 대한 뽑아내는 거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또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세 번을 반복해내니까 이렇게 자동차를 잘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RNN이라고 하는 순환 신경망이라고 하는 부분을 모델을 또 설명을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우선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순차 데이터와 비순차 데이터로 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 순차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들이 순서에 따라서 나열이 되는데 얘가 의미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I am a boy 하고 am I a boy 라고 하면 실제 똑같은 단어지만 의미 자체가 틀리죠. 이거는 이제 나는 소년이다와 내가 소년이냐 라고 하는 의문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런 순차 데이터에 대한 의미가 있고, 자, 비순차 데이터는 이와 같이 이미지 각각이 있는데 이 이미지끼리 서로 순서의 의미가 없죠. 그죠? 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화번호부에 있는 이런 주소 같은 경우에도 각각 주소의 의미가 있지, 그 어떤 특정 사람과 다른 사람의 관계, 그 순서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RNN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순차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RNN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자, 순차적으로 계속 뭔가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들 간에 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자, 뭔가 먼저 입력이 되면 또 출력이 되겠지만 그 다음 입력이 들어올 때는 이전에 있던 정보들을 계속 가져가면서 서로 순서에 대한 의미들을 풀어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순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또 서로 관계성, 입력과 출력의 서로 개수에 대한 관계성이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문제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한 개를 딱 줬는데 얘를 출력하는 부분이 여러 개로 나누어서 출력한다. 자,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게 사진 한 장을 딱 주면 이 사진의 의미를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가 들어갔는데 한 개로 출력이 된다. 자,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 있는 거는, 만약 소비자가 그 상품에 대해서 평가하는 글을 썼어요. 그러면 뭐 문장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 문장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개 단어들이 막 쭉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쭉 들어가는 것들을 받아들여서 결과적으로 이게 긍정적인 상품평이냐 부정적인 상품평이냐를 판별하는데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개가 들어온 다음에 또 여러 개가 출력되는 형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번역하는 경우에 또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한글로 되어 있는 문장이 쫙 들어가면 이게 쫙 받아서 이걸 받아들여서 번역하는 이런 형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들어올 때마다 계속 각각 움직이는 이런 사례는 블랙박스에 영상이 쭉 흐르고 있으니까 그 영상이 이미지가 착착착 들어올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받아들이면서 이게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것들을 판별할 때도 사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RNN은 풀고자 하는 그 문제 유형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좀 예시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할까요? 자, 여기 지금 그 야구를 하고 있는 남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이미지를 딱 주게 되면 남자가 야구를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와 또 요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예를 보면 어, 당첨된 상품을 뭐 청구하세요, 요구하세요, 뭐 이런 것들은 스팸 메일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스팸 메일로 판정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이 들어올 때 각각 단어의 의미 자체를 파악하거나, 그 다음에 품사, 즉 주어냐 동사냐 목적어냐 뭐 형용사냐 이런 품사 부분을 또 식별할 때도 들어올 때마다 각각 처리를 하는 그런 부분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이것도 사례인데, 요거는 조금 전에 상품평하고 거의 유사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필기체, 뭐 사람이 글씨를 쓴 것을 딱 인식을 했다 라고 하면 각각 인식을 할 때 요 단어별로 해서 전체적인 이 문장을 끄집어내는, 이 글자 하나하나를 가지고 단어나 문장을 끄집어내는, 그 다음에 음성들이 들어온다면 음성들을 이렇게 시작과 끝에서 무슨 단어인지 끄집어낼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 사례는 CNN과 RNN을 이제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우선 요 그림을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뭔가 깔아놓고 바나나도 팔고 야채도 팔고 있는 이런 사진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사진 이미지를 CNN이라고 하는 모델에다 집어넣으면 CNN 모델에서는 이 각각에 들어가 있는 이 개체들을 식별을 해내겠죠. 식별을 해내고 이게 무엇인지를 판별을 합니다. 뭐 사람들이, 그다음에 요 주변적인 환경에 대한 것도 뭐 인식을 할 거고요. 뭔가 깔아놓은 진열대도 볼 거고, 여기에 과일 바나나도 있고 야채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각각 식별을 해냈고, 이렇게 식별한 결과값을 이제 이 RNN 모델에다 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넘겨준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문장으로 이 그림을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야외 시장에서 쇼핑을 하고 있다. 과일 진열대에 많은 야채가 있다. 라고 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바나나도 있고 야채도 있으니까 둘 다, 뭐, 과일과 야채라고 해야 되는데, 뭐 과일 진열대에 많은 야채, 이렇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이미지를 보고 굉장히 사람처럼 잘 의미를 잘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사례인데, 이와 같은 이미지들을 보면서 CNN과 RNN이라고 하는 모델이 같이 연결돼서 움직여서 이와 같은 영어로 이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을 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트랜스포머 모델은 굉장히 화두입니다. 지금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생성형 AI들이 대부분 이 부분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트랜스포머 모델은 어떤 건지 좀 제가 여기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고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하늘의 색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문장이 들어왔으면, 자, 트랜스포머 모델에서는 일단 여기에 들어온 것 중에 여기에 있는 의미 있는 단어들을 끄집어낸다라는 거죠. 색, 그 다음에 하늘, 파란색. 자, 그러면 이거를 판별을 해내고 이 부분에 그 각 단어와 단어의
관련성에 대해서 의미를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의미를 찾아낸다. 자, 의미를 찾아내서 하늘은 파랗습니다. 자, 들어온 이제 뭐 사전에 이제 이미지를 줬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시죠. 그러면 하늘은 파랗습니다라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뭐 이미지를 식별하고 하는 부분들은 또 별도에서 별도 그 CNN 모델 같은 데서 이제 해서 넘겨주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지금 획기적인 어떤 이 생성형 AI가 발전하는데 아주 기여한 모델이고요. 또 이와 같은 방식들은 최근에 앞에 이제 CNN 모델 말씀드렸지만 CNN 모델 말고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적용해서 이미지도 마치 우리 언어에서 작은 단어처럼 이미지를 놓고 조각들을 나누어서 처리하고 하는 방식으로 해보자 라는 형태대로 최근에 또 적용을 막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언어 번역인 경우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부분들은 영어로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문장이 들어오게 되면 해석을 해서 그 결과값을 넘겨주면 다시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예예요. 자, 근데 이거를 마치 사람이 듣고 이해를 한 다음에 다시 그 의미를 번역한다라는 이런 과정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굉장히 흡사해요. 자, 먼저 우리가 사람이 보통 대화하거나 그 다음에 이런 텍스트로 되어 있는 문장을 읽을 때 다 어떤 문법적으로 딱 지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들으면 그 언어에 말을 할 때 그 언어에 있는 단어의 의미를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단어와 단어의 관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단어 중에서도 특정 단어 중심적으로 그 다음에 그 단어와 관계 중심적으로 이렇게 집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장에 있는 또는 말을 할 때 그 대화의 의미를 우리가 캐치를 해내서 이해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한 게 바로 이 트랜스포머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어텐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각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 각 단어의 상관관계를 봐서 어디에 집중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여기가 이렇게 동작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챗GPT하고 뭐 코파일럿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요, 얘가 어떤 특정 단어하고 특정 단어 두 개 이상의 관련성 중심적으로 얘가 집중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챗GPT나 트랜스포머한테 대충 계략적으로 뭔가 질문을 하거나 이러면 얘도 대충 계략적으로 뭔가 답변을 하죠.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뭔가 질문을 하면 얘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동작하는 원리가 바로 이 트랜스포머 구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으로 들어갔을 때, 문장으로 데이터가 들어갈 때, 얘가, 이 각각 단어의 의미는 뭐지? 그 다음에 이 단어와 단어의 관련성은 어떻게 되지?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쓰는 많은 단어 중에 특정 단어에 얘가 집중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 구조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계략적으로 물어보면 계략적으로 답변하고, 자,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이런 현상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구글 번역기에 대한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번역기는 만약에 영어로 들어온 부분을 한글로 해석하는 것을 예로 든다면 우선 영어로 들어오는 부분들을 쭉 받아들여서 각 단어 간의 의미를 파악하고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단어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어느 단어에 더 어텐션, 집중할 건지를 쭉 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엔코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파악한 그런 정보를 어텐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 번역을 할 수 있는 이쪽 디코더라고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한글로 해석을 하게 되겠죠.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영어에 있는 의미까지 포함, 각 단어의 의미, 단어와 단어의 관련성, 전체적인 어텐션, 집중을 해야 되는 단어와 관계성들을 쫙 받아들여서 매끄럽게 한글로 번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글 번역기가 과거에는 좀 처음에 최초에 나왔을 때는 번역을 하면 좀 매끄럽지 않았죠. 매끄럽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구글 번역기가 이제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적용을 하면서 굉장히 매끄럽게 번역을 하고 그, 원래 있는 언어의 특성을 가진 의미 자체도 잘 그 맥락을 끄집어내는, 파악하는 이런 형태로 발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제미나이에 들어가서, 자, 구글 번역기는 트랜스포머 구조를 적용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구글 번역기는 트랜스포머 구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구글 번역기가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적용해갖고, 번역의 품질이 굉장히 발전했다, 향상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부분 언어의 쌍으로, 뭐 예를 들면 영어를 한글로 번역한다 그러면 영어와 한글에 대한 부분을 쌍으로 해서 트랜스포머 모델 기반의 어떤 모델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왜 트랜스포머냐, 뭐 문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향상이 됐다, 그다음 병렬 처리를 한다, 뛰어난 성능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미나이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챗 GPT, 그 다음에 뭐 코파일럿도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도 다들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근데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두 개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GPT가 학습을 하는, 지금도 물론 학습을 계속 하고 있지만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화로 챗GPT하고 대화를 할 때 어떻게 얘가 동작을 하는지를 나누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챗GPT나 코파일럿이나 지금도 학습을 하고 있을 텐데요.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좀 사용을 해서 좀 자기주도 학습 개념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가 하면, 지금 학습을 할 때 계속 지금 물론 현재 상태에서는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자연어로 되어 있는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뭐 이미지, 그다음에 음성, 그다음에 지금 또 이제 곧 나오겠습니다만 영상 갖고도 이제 학습, 뭐 이런 부분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좀 설명드리는 부분은 자연어 개념으로 사람이 쓰고 있는 문장 단위로 이제 들어오는 학습을 예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학습될 때 이제 쭉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장들이 쫙 들어올 텐데, 들어올 때마다 얘는 단어별로 특정 A라고 하는 단어가 딱 들어오면 항상 다음에 들어올 단어들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얘가 계속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측을 하면 들어올 수 있는 단어가 뭐 B, C, D다. 그러면 각각의 확률들이 얼마냐를 계속 예측을 하면서 얘가 훈련을 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들어올 때마다 물론 뭐 단어의 의미도 이제 파악을 하지만 이 언어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 그 다음에 문맥, 그 다음에 의미, 이런 것들을 지가 계속 해석을 하면서 지금 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과정들이 스스로 학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 그렇게 학습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챗GPT에서 또는 코파일럿에서 이제 쭉 질문을 해야 될 내용 문장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보내잖아요. 그죠? 질문을 딱 해요. 하면 이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거냐? 그러면 물론 여기도 이제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그 단어에 대한 의미를 파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단어와 단어 간의 관계도 분석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피드포드 신경망이라고 했지만 이 부분에도 아까처럼 앞에서 설명드린 어텐션 기능, 어디에다 집중을 할 거냐, 어떤 단어에 집중을 할 거냐, 그 다음에 또 단어와 단어 간의 상관관계, 관계성에서 어느 관계성에 집중을 할 거냐라고 해서 그 핵심 중심적으로 얘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코더를 통해서 그 의미나 이런 내용들을 다 답변기에다가 전달을 하면 이 답변기가 거기에 맞는 답변을 만들어서 답변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트랜스포머의 특성을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챗GPT나 코파일럿을 사용할 때 우리가 대충 물어보면 얘가 항상 대충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에다가 집중을 해야 되느냐? 결국 대충 물어본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대충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체성을 가지고 특히 단어와 그 단어의 연관성 중심적으로 구체성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집중을 해서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겐이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고 한글로 해석이 되는데, 요것은 경찰과 위조 집회 범이라고 하는 사례로 좀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례를 놓고 딱 보면, 위조 집회범은 진짜와 같은 돈을 계속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경찰은 위조 집회인지 진짜 집회인지를 판별하는 데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서로 간에 요거는 가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해서 서로 뭔가 경쟁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캔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터넷에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마치 가짜인 인물 사진들이 많이 보이죠. 가짜인 인물 사진. 근데 그 부분들은 진짜처럼 만들기 위해서 여기 노력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계속 경쟁을 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거의 가짜 인물 사진인데 사람이 보기에는 진짜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간다라는 것이죠. 구별이 안 가요. 그 정도로 이제 이 겐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조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지금 생성자는 계속 가짜를 만들어낼 거예요. 가짜. 자, 그러면 판별자는 요 가짜를 딱 받고 실제 데이터하고 구분해서 이거 진짜야, 가짜야. 이거를 판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별을 할 때 가짜를 만들어냈는데 판별자가 이거를 가짜다 라고 하면 판별자한테는 넌 잘했다, 그 다음에 생성자한테는 넌 못했다 라고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그러면 생성자가 좀 더 진짜처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진짜다, 가짜다라고 하면 이제 이 생성자한테 잘했다라고 하고 판별자한테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가짜를 진짜라고 하면 판별자한테는 못했다라고 하고 생성자한테는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성자는 좀 더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판별자는 진짜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개념으로 동작하는 부분은 우리가 생성형 AI를 지금 이용하면서 실제 이미지 생성한다든지 비디오 생성한다든지 음악을 생성한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소설, 제가 여기다가는 생략을 했나요? 뭐 소설을 창작한다든지 시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겐이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성은 일반적인 우리가 접하지는 않지만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실제 데이터를 학습용 데이터로 좀 수집하기가 곤란하거나 또는 이제 뭐 비용이 많이 들거나 이런 부분이 막 발생을 해요. 자, 그런 경우를 위해서 어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만들어내는.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할 때 또 겐이라고 하는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 시간에 했던 머신러닝은 주로 제가 딥러닝 출현 이전 기준으로 많이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는데 그 출현 이전 기준과 현재 딥러닝과 좀 차이점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학습 방식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그 다음에 반지도학습이라고 해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섞어서 하는 경우가 이렇게 적용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은 주로 지도학습과 강화학습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는 이제 표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주로 텍스트 데이터 위주였다면, 그러니까 아예 디지털화 되어 있는. 자, 근데 딥러닝은 이미지, 그 다음에 이미지 내에 있는 뭐 텍스트, 오디오, 이런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게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특징들을 끄집어내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머신러닝, 즉 딥러닝 출현하기 전에는 좀 사람이 많이 개입을 했어요. 근데 딥러닝으로 오면서 이런 부분이 좀 자동화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적용하는 모델들 보면 뭐 선형 회귀, 로지스틱 회귀, 뭐 이런 것들이 머신러닝에서 사용이 되었다면, 딥러닝에서는 CNN, RNN, 그 다음에 겐,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와 같은 이런 모델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하는 사례들도 보면 어떤 주가 예측이라든지 질병 진단이라든지 뭔가 창작보다는 뭔가 예측을 하거나 분석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이런 쪽에 좀 사용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 쪽에서는 뭐 이미지를 인식하거나 음성 인식하거나 자연어 처리하거나 이런 부분에 적용이 된 사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산하는 부분도 머신러닝보다는 딥러닝에서 계산하는 요구사항, 즉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의 GPU가 필요한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다음에 학습 데이터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좀 빨랐다면, 여기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고 굉장히 좀 느립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처리하는 절차나 과정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복잡하니까 학습하는 속도도 느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능도 보자면 데이터가 많아지면 성능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딥러닝은 데이터가 많으면 좀 성능이 향상된다 라고 특징을 좀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요약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자면, 딥러닝이 나오기 전에 머신러닝을 좀 보자면, 좀 수동으로 이 인공지능 모델에 적용하기 위한 특징들을 수동으로 추출을 했다. 그 다음에 좀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이 수학적인 부분에 좀 많이, 수학적인 모델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모델을 선택을 해서 학습을 시켰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으로 들어오게 되면 좀 모델을 만들 때도 자동으로 특징들을 추출하니까 이 모델 개발하기가 좀 더 용이해졌다. 그 다음에 학습에 대한 부분도 좀 자동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좀 늘었다. 그 다음에 대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실험적인 방법으로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계속 모델들을 만들고 모델들을 이렇게 고도화를 시켜야 된다. 좀 향상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 머신러닝에서 사용했던 그 선형회귀, 로지스틱 회귀 이런 모델들을 그러면 딥러닝에서는 사용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사용합니다. 사용하는데 대신 방식을 딥러닝 방식, 즉 우리 인간의 뉴런처럼 뉴런 구조를 뻗는 것처럼 여러 개 단계로 구분하고 그것을 또 여러 개로 분리해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계산하게 하는, 그리고 계산하고 학습하거나 그다음에 얘가 결과값을 내기 위한 부분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딥러닝 프로그램 단계 및 절차에 대한 부분인데, 오른쪽에 제가 이제 가장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이제 갖다 놨어요. 근데 요거는 일단 뭐 프로그램을 다 뭐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좀 설명을 하자면 입력이 1, 2, 3, 4, 5, 6, 7, 8, 9, 10이 들어오면 똑같이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하는 값을 출력을 해라 라고 하는 데이터를 모아서 준비를 하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출력은 여기에 따라서 지금 학습시켰던 데이터 6, 7, 8, 9가 들어갈 때 출력값이 뭐냐, 또는 15나 20이 들어갈 때 출력값이 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뭐 결과값은 뭐 입력이 되는 그 값과 동일한 값을 출력을 하게 되는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인공지능으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계를 4개 단계로 좀 나누어서 보통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이제 학습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이제 구성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입력할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출력할 수 있는 부분 나누고요. 두 개로 나눴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인간의 뇌사표처럼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은 단계를 2개 정도로만 나눴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뉴런 4개, 그러니까 퍼셉트론 4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2개 정도로만 한 아주 단순한 모델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델을 학습시키는 부분은 이제 뭐 번역도 하고 학습도 시켜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습된 결과가 잘 됐는지 확인하는 것, 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컴파일하고, 그 다음에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평가하는 부분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대로 학습된 결과를 가지고 제대로 예측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요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 딥러닝 부분은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서 뭔가 바꾸어가면서 실험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험을 요렇게 이제 반복해서 실험을 할 때 막 이제 선택을 해야 될 부분들이 여기 와 있는 이제 몇 개의 단계로 할 거냐, 그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그 뉴런 개수, 인간의 뇌세포처럼 달린 놈을 몇 개로 할 거냐, 그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뭐 함수들, 또 알고리즘, 뭐 그다음에 또 여기 나와 있는 각종 파라메터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알고리즘들, 그다음에 요 뭐 반복하는 횟수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더 많이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바꿔가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하면, 걔를 바꿔가면서 또 한번 해보고 해서 원하는 결과값이 나올 때까지 계속 실험적인 방법으로 얘를 개발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딥러닝에 대한 부분들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핵심적인 모델만,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미지를 굉장히 잘 처리하는 CNN이라고 하는 모델은 이제 아이디어 자체는 이제 고양이 갖고 실험을 하다 보니 고양이에 있는 그 뇌세포가 있는 부위별로
뭔가 보이는 그 이미지에 따라서 실제 정기적인 신호가 동작을 하더라. 모든 부위에서 전기 신호가 흐르는 게 아니더라. 그렇다면 뭔가 눈으로 보이는 부분에 그 부분을 인식할 수 있는 뇌세포가 있고 전체를 조합해서 이해하는 뇌세포가 따로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대로 요걸 모방을 했다라는 거죠. 그대로 모방을 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을 해서 돌려보니까, 자, 계속 그 특징 맵이라고 해서 계속 부분별로 스크린 하면서 계속 요약을 해봤더니 1, 2단계에서는 아주 세부적인 거, 그 다음에 가면서 점점 범위를 넓혀가면서 뭐 구조를 보고 일부분을 보고 결과적으로는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뽑아내서 인식을 하더라 라는 게 CNN 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NA는 어떤 순차 데이터, 순서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언어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단어를 포함한 이런 정보들을 계속 넘겨가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이 부분들을 이해를 하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사진에 대한 부분들이 딱 들어오면 CNN이라고 하는 모델은 각각 개체들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하는 쪽에 용도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정보를 RNN이라는 모델로 넘겨주니까 마치 사람이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사진을 설명할 수 있는 이 언어로서 표현된 이런 문장들을 만들어내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트랜스포머는 지금 현재 아주 각광받고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최신의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최신 모델을 통해서 이런 언어 번역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고, 특히나 여기서 동작하는 동작 원리는 단어들이 들어올 때 그 단어 각각 의미를 해석하고 단어의 관련성을 또 해석한 다음에 단어 간의 어느 단어의 관련성 위주로 얘가 집중한다는 것이죠. 집중을 해요. 집중을 해서 이 집중한 것 위주로 얘가 동작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있는 언어만 잘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미지에도 또 처리를 했더니 이미지도 처리가 잘 되네. 그래서 이미지로도 처리가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있는 생성형 AI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물론 일반적인 인공지능에서도 그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구조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굉장히 유사한 형태대로 현재 동작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즉, 인간은 사람이 대화를 하거나 텍스트를 보면 문법적으로만 보지 않고 각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단어의 관련성을 본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집중을 어디다 할 거냐라고 해서 집중을 해서 맥락을 이해하는, 그 의미를 파악하는 이런 형태대로 우리가 인간이 사고를 하잖아요. 자, 그런 형태대로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모방을 해서 만든 게 바로 트랜스포머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획기적으로 구글 번역기가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된 모델 자체도 트랜스포머 모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챗GPT나 코파일럿 같은 생성형 AI에 학습시킬 때도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트랜스포머 모델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한 이 동작에 대한 부분은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대충 질문하면 얘가 뭐 대충 답변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원하고자 하는 답변을 받고자 하는 곳에 집중을 해야 될 단어가 뭐고 그 단어와 단어의 관련성을 잘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대화를 잘 하시면 내가 원하는 답변을 잘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겐 같은 경우에는, 겐 같은 경우에는 생성 위주로, 생성형 AI에서 많이 쓰는 텍스트 형태, 음성, 이미지, 비디오, 음악,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쪽에 이 겐이라고 하는 모델이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